통상적으로 하는 이제 그 부산항의 한적 경쟁력 이 부분에 더해서 어, 컨테이너의 역사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부산항 및 물류 공급망 영향도 추가를 좀 했습니다. 앞부분 두 개를 하고 제 뒤에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컨테이너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마크 레빈슨이라는 그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의 기자가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책을 쓴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분의 책에 나눈 내용을 여기에 요약을 한 겁니다. 실제로 컨테이너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보는 거긴 하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 별로 조명이 안 돼 있는데 이 더 박스라는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아쉽게도 이게 국내 번역본은 이제 번역이 아니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본 아마존 이런 데서 이제 주문을 하시면 원본이 있는데 그거는 꼭 이제 읽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얼마큼 오래됐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정확히 따지면 65년 전에 처음으로 컨테이너가 활용이 됐었어요. 최초로. 지금 딱 65년입니다. 그래서 50년 전과 100년 전 사이에 있죠. 이 해상 운송이라는 거는 수천 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여기 뭐 이집트 시대부터 있었고요. 이게 보시면 콜럼버스가 항해하던 선박인데 이 뒤에 있는 선박이 명나라의 정화가 아프리카 갈 때 갔던 그 선박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해상 운송입니다. 바다로 항상 뭔가를 운송해 왔어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 하역이라는 행위, 그 배에 있는 물건을 육지로 내리는 이런 행위는 그닥 이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해상 운송이라는 건 그나마 배도 발전을 하고 내비게이션, 그 항해 기술도 발전을 여러 가지 뭐 발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하역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발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있었던 발전이라는 게 뭐 이제 뭐 도르래 같은 거 이용해서 좀 내리고 말 같은 거 이용해서 내리는 뭐 그 정도? 대부분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큰 어떤 그런 발전을 하기가 힘든 분야였어요. 왜냐하면 배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항상 꺼내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또는 당나귀가 들어가든 말이 들어가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크게 이제 혁신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의 옛날 하역 하는 모습이고요. 결국 사람이 지고 나르고 좀 이제 근대화 돼서는 도르래 이용하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역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콜럼버스 항해 시대 때 큰 배가 들어오면 그거 다 하역하는데 2개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배라는 거는 이제 하이 프라이스 에셋, 굉장히 비싼 자산이거든요. 그걸 활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한다는 건 배에 나가서 많이 항해를 하는 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육지에 묶여 있으면 그게 활용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잃는 거죠. 이건 이제 어렵게 구한 우리나라 과거의 사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1900년대 제물포 사진, 이거는 당시에 부산이라고 읽었나 봐요. 부산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역 행위가 대부분 매뉴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00년대까지도 이랬다는 거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머물수록 이 하이 프라이스 에셋에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돌려야 되는데 선주 입장에서는 빨리 배를 돌려야 되는데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자, 그리고 레이버,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도난, 절도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슬쩍슬쩍 가져가는 거. 실제로 미국의 또 영국의 그 항운 노조들 그 과거의 기록을 보면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의 그 임금은 $20 플러스 네가 훔쳐갈 수 있는 스커치 양.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많이 알아서 훔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100개를 보내면 항상 50개는 없다 생각하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히려 이제 물건의 가치가 더 비싸게 매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역 자체가 성사하기 힘들게 되는 구조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근대까지도 계속 이랬다는 겁니다. 수천 년의 어떤 트랜스포테이션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근대까지도. 이걸 해결한 사람이 이 말콤 맥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1956년도에 아까 이제 최초의 컨테이너 운송을 했다고 했는데 그걸 하신 분이 이 사람이에요. 말콤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트럭 운전기사였대요. 그러다가 최초의 컨테이너 운송을 시도했을 때는
큰 대형 트럭 회사 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이제 컨테이너라는 고민을 했느냐, 바로 이분이 처한 그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가요. 대부분 혁신은 자기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아까 콜럼버스 때 2달이라고 했는데, 그나마 근대 와서는 이 큰 배 한 대 내리는 데 한 일주일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줄어든 거죠. 자, 일주일. 하역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자, 그거는 이제 여기 밖에 있는 트럭 기사분도 똑같이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트럭 운전기사였으니까 얼마나 울분이 터졌겠어요. 나는 빨리, 이 사람도 이제 트럭 운전기사니까 트럭을 빨리 돌려야 자기가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는데, 항만만 가면 그냥 트럭에 대기를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엄청난 고민을 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1956년 4월에 처음으로 뉴저지에서 휴스턴까지 58TU짜리 컨테이너의 어떤 형태는 지금과 다릅니다. 좀 작은 박스 형태인데, 이걸 처음으로 이제 이분이 시도를 했었어요. 저 해보니까 옛날에는 중형 선박에 1톤당 5.8불 정도 이제 하역비가 들었는데, 이거 해보니까 톤당 0.5불이 드는 거예요. 0.15불이 드는 거예요. 97%의 코스트 리덕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일주일 걸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척 다 내리는데 168시간? 근데 해보니까 8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95%. 그러니까 95%의 하역 시간 단축. 엄청난 혁신이죠. 이런 엄청난 혁신이, 이거 금방 글로벌하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이 컨테이너 운송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필요합니다.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기존의 선박을 아니면 개조를 해야 되는데 개조비용도 비싸요.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제조를 해야 돼요. 실제로 뭐 지금도 컨테이너 2만 TU짜리 선박을 발주한다 그러면 2만 TU 곱하기 1.5에서 1.8배의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합니다. TU라는 게 이제 뭔지 아마 입사하려고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1TU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만 TU짜리 컨테이너를 발주한다 그러면 1.5배에서 1.8배, 약 3만 6천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따로 발주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만 TU짜리 선박이 한 2천억 정도 한다고 치면 2천억인데 뭐 컨테이너 박스가 요즘은 한 시세가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200만 원 했는데 300만 원 하면 이제 2천억 들여서 했는데 다시 1.8배 컨테이너 박스를 주문하면 700억이 추가로 또 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할 만한 투자자가 많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다 리스키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컨테이너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을 시작을 딱 했는데, 베트남 주변에 대부분 수심이 얕아요. 대형선 접안이 안 돼요. 선박 접안이 안 되니까 뗏목이라든지 또는 뭐 양용 탱크 이런 걸 이용해서 중간에 그 배에 한번 실어 놓고 다시 그 배에 있는 걸 육지로 이제 옮기는 거니까 굉장히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을 하는, 하역 자체도 사실은 비효율인데 그걸 한 번 더 사이에 끼워 놓으니까 뭐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 군대의 핵심은 병참이거든요. 로지스틱스란 말 자체도 옛날 군대 용어에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군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나폴레옹 시대 때 초기만 하더라도 뭐 20만 명 군대가 옮긴다 그러면 말 데리고요. 그 말을 먹일 사료 옮겨야 되죠. 또 그 말에 또 그 솥, 밤마다 캠프 치고 이제 밥을 해야 되니까 솥을 다 이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투병력은 예를 들면 1000명이다 그러면 보급하는 사람이 몇 명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전쟁에 어쩔 수 없는 형태였어요. 병참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역에서의 어떤 비효율. 자, 하역을 하고 나서 제대로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야적장 아무데나 이게 막 너질러 놓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엄청나게 또 도난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단에 어느 물건인지도 구별이 안 가요. 자, 보급의 전반적인 총체적 난국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상에 있는 선박에다가 보관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사용될 배가 다시 또 창고 역할을 해보니까 이 전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Supplies Delivery Failure라고 신문에 막 나고 하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다시 신문을 보고 해군 총장한테 나
컨테이너라는 거 해본 적이 있는데 내 아이디어 한번 해서 전쟁 한번 해보시죠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또 항만을 좀 개혁을 해서 뭐 항만 수심도 만들고 수심을 깊게 만들고 했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확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이분이 그리고 또 중간에 제안을 합니다. 베트남과는 잘 해결이 됐어요. 보급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트남까지 물자를 갖다 놓고 다시 빈 배로 오는 게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빈 컨테이너 오면 뭐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군에 다시 제안을 합니다. 일본에 굉장히 쌈박한 전자제품이 많은데 이런 거 좀 싣고 오면 안 되나요? 예스. 오는 길에 일본에 들러서 엄청난 양의 일본 수출품들을 싣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를 들면 항공 운송을 했다든지 굉장히 비싸게 가던 것들이 이 빈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수출이 되니까 일본 수출은 더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대 때는 일본의 그 메카트로닉스 제품들이 정말 킹이었습니다. 소니, 뭐 아이와, 뭐 파나소닉, 캐논, 니콘 뭐 엄청나게 많아요. 녹음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이어폰, 뭐 그리고 이제 그 녹음기하고 그 듣는 거 뭐죠? 저기 아이리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음악 듣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일제였어요. 미국에서 심지어 우리가 일본에 정복당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일본 제품들이 미국에 넘쳐났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은 더 좋고 가격도 괜찮았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요타 자동차가 거의 뭐 미국을 휩쓸었죠. 그래서 미국 당시에 일본 땅을 다 팔면 이제 일본 경제가 부흥을 하니까 부동산도 굉장히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땅을 다 팔면 미국 땅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되게 당시에 만들어진 영화를 보시면 일본에 대한 어떤 경외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블레이드 러너 80년대 나온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이게 좀 삼천포로 가는데 일본에 대한 기본옷 입고 나온 여자들 나오고 되게 많아요. 스시 먹는 거 그런 문화를 다 상위 문화로 봤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 그냥 저절로 된 거라기보다 이 컨테이너가 굉장히 뒤에서 일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만약에 컨테이너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많은 양의 저렴한 우수한 일본 제품들을 미국에 못 팔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굉장히 컨테이너화가 한 나라의 어떤 경제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물류의 혁신을 정말 이뤄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뭐 저희도 쉽게 뭐 이제는 외국 제품도 쉽게 구입하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 건너왔다 그러면 무조건 다 비쌌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컨테이너화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컨테이너가 제대로 쓰인 거는 70년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70년대 초기,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58TU 뭐 운송을 유조선 개조를 해서 겨우 58TU 운송하는 어떤 그런 게 지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만한 빌딩의 어떤 크기의 선박이 나오는 시대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와서 보면 좀 신기한 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표준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여행 가시면 알겠지만 뭐 화폐 통일됐나요? 화폐 통일 쉽지 않습니다. 그죠? 유럽도 지금 화폐 통일 한번 잘못해서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 플러그 타입. 여러분 여행 가시면 플러그 타입 그거 쉽지 않죠. 통일되지 않아요. 그나마 DVD 있을 때 DVD도 처음 나왔을 때 표준이 2개였어요. 여러분 지금 블루레이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비디오 테이프도 마찬가지. 저희 시대 때는 비디오 테이프였는데 VHS 타입 그리고 베타 테이프 2개가 있었는데 그 표준이 항상 싸우다가 나중에는 VHS 타입이 이제 승리를 했거든요. 로드 드라이브 보시면 왼쪽 통행, 오른쪽 통행 그 지금 나라마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 컨테이너 표준이 당시에 뭐 이제 60년대 열심히 글로벌하게 이제 논의를 했겠죠. 지금 통일이 됐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만약에 컨테이너가 통일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뭐 이런 그 글로벌 운송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유니타이즈 통일이 됐다 보니까 세계 어느 항만에 가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세계 어느 나라 도로에서도 컨테이너 트럭에 실어서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철도에도 컨테이너를 실어서 운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니타이즈 됐다라는 거,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로 이 농산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공 운송을 했었어요. 프루트 플라워, 화훼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은 리퍼 컨테이너, 냉장 컨테이너를 통해서 실제로 바나나 같은 경우는 50일 정도까지도 보관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바나나가 비쌌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 바나나 비쌌다고. 바나나 비싼 이유가 바로 이런 그 냉장 물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다 항공으로 가져오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실제로 이 냉장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빈 컨테이너 박스는 한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15년 전에 제가 봤을 때 2,500만 원 했으니까 지금 한 3,000만 원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비쌉니다. 냉장 기능도 있고요. 룸 템퍼처 기능도 있어요. 실온, 예를 들면 15도 맞춰놓으면 15도 유지해주는 이런 기능. 그리고 엄청난 혁신이, 예를 들면 심지어 CMA CGN 같은 경우는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랍스터, 미국 동부에서 많이 나는 랍스터 같은 경우는 전량집 항공 운송을 하는데 이런 걸 한번 컨테이너 운송을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뭐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40에서 한 60일 정도를 견뎌야 되거든요. 미주나 유럽을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몇 번 시도했었는데 사실 다 죽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을 하겠죠. 그러면 아주 값싸게 우리들도 랍스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 차도 한 40피트 컨테이너는 차 3대가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그리고 동물도 사실 운송을 하고요. 의류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아까 제가 절도 뭐 이런 얘기 했고요. 화약비 비싼 거 얘기했는데 이 두 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reliable shipping, reliable 하게 되고 저렴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생산된 이 나이키 운동화를 미국 동부까지 운송하는데, 예를 들면 이 나이키 운동화가 1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운송하는데 든 단위당 비용은 250원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타이완에서 생산한 액정 TV 이거를 독일까지 운송하는데 실제로 한 4,000원밖에 안 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물류의 혁신이 아니면 뭐가 혁신일까요? 그래서 항상 컨테이너를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분야는 이런 혁신 때문에 우리가 이 저렴하게 해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실제로 컨테이너와 전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믿을만하고 저렴한 쉬핑이 있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분야에 들어와서 뭐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인건비 싼 데서 생산하고 뭐 그리고 나중에 뭐 인건비 싼 데서 생산해서 그냥 받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reliable low cost shipping이 전제가 돼야 돼요.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가능했죠. 예를 들면 지금 오리차 잠바 하나 만드는데 지금은 자 홍콩에서 벨크로를 만들고요. 중국 내륙 지역에서 필링 안감을 만들고 외부 외피는 한국에서 만들고요. 지퍼는 일본에서 만들고 이너 라이닝은 대만에서 만들고 염색은 베트남에서 해서 홍콩을 다시 시파해서 홍콩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low cost reliable shipping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좀 더 진화한 형태가 이거죠. 보잉이죠. 보잉 같은 경우는 747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품 수가 600만 개 달합니다. 자, 이걸 하나 뜯어보면 일본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죠. 독일도 있고 우리나라 것도 하나 있습니다. 윙팁 우리나라에 생산을 합니다. 에어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컨테이너화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